자, 북한이 압록강 일대에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구호 지원을 제안했으나 비난과 함께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원 의사에는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딸 김주애에 대한 후계 수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포함한 북한 관련 동향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주성님 기자의 리포트를 확인했는데 홍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압록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신의주와 의주 일대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리포트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바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탄 그 SUV 차량이 막 반이 잠기기도 하고 그럼요. 막 보트를 타고 지역 시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 예. 가장 심한 최대의 호우였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 장 보도가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압록강 일대가 다 물에 지금 나오고 잠겨버렸거든요. 있네요, 지금 화면에는. 저 네네. 화면에도 보십니다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SUV를 타고 현장을 보고 그렇습니다. 또 보트를 타고 물에 잠긴 그런 일대를 다 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북한 매체 보도만으로도 보면 예. 처음에는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후에 직후에 또 발표된 보도에 보면 4천여 가구가 이미 물에 잠겼다. 농경지, 도로, 철로가 다 침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방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저 화면이요. 예. 이 화면도 이제 보트 타고 가는 장면, SUV 타고 가는 장면이고 조금 전에 열차 안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치국 확대 회의를 김정은 저녁 열차에서 지금 저 화면이요. 한 겁니다. 이 화면입니다. 저거죠? 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직접 그 북한 매체 보도 김정은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스스로도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김정은 직접 지휘하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회의를 통해서 수해 복구 지휘 사령부도 만들고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에 헬기를 투입을 해서 5천 명을 구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나라에서 이런 수해 상황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나 러시아도 이번에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상반됐다라는 정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도 아주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 유엔, 유니세프라든지 국제기구도 북한의 심각한 수해 상황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측 오늘 보도를 보면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측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아예 쏙 빼버리고 그 말은 안 하고. 우리 매체가 아주 악의적으로 북한의 피해를 확대 보도했다, 거짓 보도했다. 그러면서 역시 적은 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적대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하면서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는 진정한 벗이다 그러는데 잠깐 노동신문 그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진짜 수위 높은 비난이더라고요. 예, 우리를 향한 이제 뭐든. 우리를 향한 비난 내용은 노동신문 자체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친근한 벗들의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가장 친근한 벗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중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 지금 중국이 지원 의사 또는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는
그런 보도가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수혜 지원 제안에도 아까도 저희가 보도했습니다만 감사하지만 필요할 때 요청하겠다면서 당장은 이제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원까지 거절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북한 측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을 이미 강구를 했다와 따라서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피해 복구 작업이 진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꼭 필요하게 되면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도움을 뿌리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김정은이 2020년 이후 다시 말하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내세운 것이 자력갱생, 자력경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라고 지금 몇 년 동안 주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의사, 특히 우리 정부, 당신 우리 지금 정부도 아니고 앞에 문재인 정부 있었거든요. 예. 이전 정부에서도 지원 제안을 했지만 일체 수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도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매체 오늘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각종 근로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청년단체, 각종 그 단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위문품, 뭐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답지하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본인의 그 정말 물이 반쯤 잠긴 SUV를 타기도 하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보트를 타고 직접 현장을 누비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네.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내부 결속의 기회로 적극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헬기 부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예. 수상을 한다든지 오히려 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권력과 또는 이 내부 흔들리는 내부를 결속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부 결속이라는 의도가 이런 상황에서도 해석이 동일하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이제 그 피해 상황 보도에 대해서 우리 측에 대해서도 꽤 강한 어조로 좀 비판을 했다라는 언급을 잠시 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였냐 봤더니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의 강한 표현, 내부 결속 의도다 마찬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내부 결속과 함께 한 가지 북한이 이제 그 노리는 노림수는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작년 말부터 김정은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다, 제1의 적이다, 주적이다 얘기했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북한 보도를 보면 우리 측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의사는 쏙 빼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안 하면서 우리 언론 보도, 다시 말하면 북한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악의적인 거짓이다, 음흉한 흉계다. 뭐 제 입으로 이걸 전하기도 곤란할 정도의 그런 표현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속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애민 지도자, 위민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보다는 정말 진짜 어려움에 처한 이 수많은 이 수혜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려면 북한이 지금 경제 상황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의 지원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지원이든 러시아의 지원이든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빨리 극복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이런 혼란을 하면 네. 내부 체제 결속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반대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물론 이 말은 못하죠. 표현을 하기 어렵죠. 불만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 닥쳐올 피해나 위험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 북한 주민들도 다 판단을 하고 이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최근에 리규 쿠바 참사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특히 엘리트층에서는 더 그러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어려움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결속보다는 오히려 민심을 더 이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북한 선수들, 네. 그 한국 언론은 좀 외면하고 특히 뭐 중국 같은 외국인 선수들 관중과는 교류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국가적 지침이라든가 뭐 국가 눈치를 좀 본다든가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올림픽 이제 8년 만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가서 선수들 또는 감독, 코치들도 모든 행동 지침이 이미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일체 선수들이 노출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우리 언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올 때 우리 언론이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또 북한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한 그 환영민들도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는 우리 그 숙소하고 북한 선수단 숙소가 도보로 20분 거리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잡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정은의 최고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이 남측으로부터 불어오는 남풍, 소위 말하는 한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경심, 영향 이걸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대, 교전국 관계를 만들고 제일적이고 주적이고 남측의 어떤 매체를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 지우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북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인데 저는요 북한 정권이 소탄대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북한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저 북한 정말 이상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국익을 완전히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겠네요. 이 내용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에 따른 주에 대해서 후계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일단 뭐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새롭게 있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지도 궁금하고 더불어서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들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일종의 위장전순이나 심리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상반돼요. 사실 주애가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등장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22년 11월입니다. 북한이 순안공항에서 화성 17형, 소위 말하는 괴물형 미사일을 쏘는 그 장면에 처음으로 딸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이 사실 2013년생이면은 만으로 11살밖에 안 됐잖아요. 엄청 어리죠. 그런데 이 딸, 그래 처음에 나왔을 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후계자라기보다는 아마도 김정은이 후대까지 챙기는 따뜻한 지도자, 이런 미래에 지향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 2년 가까이 김정은의 모든 행보에 거의 따라다녔거든요. 김정은의 그 공개 행보 70%가 군사 행보인데 나머지 경제, 이런 민생 행보도 있었고요.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아버지의 이 동선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 움직임. 두 번째는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보도입니다. 그동안의 보도는 뭐 존귀한 자제분, 뭐 존경하는 자제분 이런 표현을 쓰다가 지난 3월이었어요. 북한의 온실 준공식에서 김주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도의 위대한 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향도라는 것이 북한
사전에도 보면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최고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이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예, 그런 단어를 김주에게 썼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후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판단인데 예. 단서도 달았습니다. 아직 그 세 자녀 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건 아직 주애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혼선을 주기 위한 일종의 위장 전술일 가능성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늘 얘기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안 그랬었죠. 보여서 건강 얘기하면서 네. 또 굉장히 비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140kg에 이르는 그 초고도 비만, 뭐 심장 질환, 고위험군 때문에 어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후계 구도를 굳혀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아까 이제 뭐 이승희 앵커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10대 어린 나이도 어린 나이지만 여성에 대한 후계 세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어떤 유무형의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급변 사태 대비하는 차원인 건지 위장 전술인 건지 어떻게 저게 봐야겠습니까? 예,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김정은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3대 세습이 이어져 왔는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갈 때도 김정일의 나이가 20 내지 30대고 사이에 사실 후계자 수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김정은도 사실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쓰러진 시기가 2008년입니다. 2008년이면 김정은의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쓰러지면서 갑자기 후계 구도가 부각이 되면서 그랬었죠.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가 됐거든요.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애하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정은도 2014년생인 1900 몇 년입니까? 지금 만 84년생이니까 그렇습니다. 만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40kg,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젊잖아요. 그러나 지금 건강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건강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갑자기 유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 3대에서 4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이어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해외 유학 중이고 그 아들이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그 나름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그런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영국 매체에서 나온 내용인데 북한 내부 상황, 특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유령병을 가진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근데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죠. 지금 그 영국 매체에 증언하신 분이 2015년에 탈북한 탈북민이에요. 그분이 보니까 풍계리 인근에서 살다가 탈북을 하셨는데 자신의 아들도 사실 유령병 또는 귀신병에 걸렸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죠. 이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이 사실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주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인가요? 북한 그 자유주간에서도 길주 출신 탈북민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래서 통일부가 사실은 작년에 5월부터 11월까지 원자력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길주군 출신 80명에 대해서 그 방사능 축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연계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염색체 변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을 6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마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중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 반대하는 이유도 말씀하신 이런 이유들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